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선 토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선 토론이 지난주에만 두 차례 열렸고요. 다음 주에 또 한 차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 토론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열받았죠? 저도 엄청 열받았습니다. 이준석은 어쩜 그렇게 사람이 꼬여 있는지, 자기가 그 유식하다는 걸 티내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희한하게 끌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쟤는 뭐야 싶을 정도의 얘기, 정말 뜬금없이 생떼만 부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상대방이 뭐라고 답하든 그쪽으로 끌어가 붙이겠다는 그런 태도도 있었죠. 김문수는 어떻습니까? 예, 김문수 글쎄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김문수를 보면서 그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왜 경로당에 할아버지들이 모여 계시죠? 이분들 대낮부터 약주 한 잔 얼큰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느닷없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정치 이야기죠. 뭐 누구든 어느 곳에서든 정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약간 낮술 한 잔씩 걸치고 난 다음에 시작하게 되는데 꼭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 저분 낮술 하셨나? 여기가 경로당인 줄 아나? 싶은 그런 얘기들로 시간을 때우고 말았습니다. 권영국 후보가 중간중간 좀 그럴싸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권 후보를 빼고 나면 아유 이게 무슨 대선 토론이야 개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죠. 소위 말하는 중도층 그리고 젊은 층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쯤에서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분 뉴스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브뉴스 대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 네. 예. 네. 지난주에 건너뛰었어요. 바쁘셨습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가족들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가 원래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 흔쾌히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가 대선 토론 얘기죠? 네. 대선 토론. 저는 보면서 되게 짜증났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대선 토론인지 저거 참 봉숭아학당인지 이재명 후보가 참 극한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뭐 승패를 따진다는 게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였긴 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오늘 사실 이제 대선 토론 이미 다들 많이 보셨으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 시점이 좀 지난 시점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다른 내용 여러 가지를 준비한 것 중에서 이 이야기를 오늘 왜 다루고 싶은가? 사실 저도 주변에서 이제 대선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주변 친구들이나 동생들도 봅니다. 보는데 이번 대선 토론에 있어서 굉장히 토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후보도 보이고 자격이 없는 후보들도 보이는데 여러분들과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양상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이 문제였고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토론에서 제일 기분 나쁜 장면이었던 것이 김문수가 이재명 후보의 뭐 형수 문제 뭐 이런 걸 물고 늘어질 때였어요. 그 다음에 또 열받았던 것이 그 지난 2024년 1월에 있었던 그 테러 사건. 그 사건을 보면서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헬기 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 새끼 저거 네가 칼집 맞아봤냐? 라고 진짜 그러고 싶더라고요. 불쑥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우리 대호 PD가 볼 때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던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가지고 오늘 꼭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선 토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의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맞느냐를 보여주는 토론입니다. 그렇죠. 상관이 규정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을 준비하는 방송사에서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나
제지를 했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단순하게 각 후보에게 공정한 시간만 주어주면 그거는 공평한 대선 후보 토론이라고 가져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도 많이 했어요. 특히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보고 막 거짓말한다 막 이러는데 실은 지가 거짓말했었거든. 뭐 정광훈 감옥 간 거 가지고 울었다. 네. 울었더라고. 네, 영상이 다 공개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중간에 그러한 내용이 나왔다 한다라면 어디선가 다른 팀은 그거에 대한 자료나 팩트 체크 확인을 해주고 방송 끝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점을 중간에 한번 다시 짚어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 국민들이 대선 토론 끝나고 나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떠한 문제로 이어지느냐? 이 유튜브나 언론사들에게는 일정 타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러면 낙선의 목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를 보내지만 정작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선 토론에서 어떠한 후보가 교묘하게 거짓과 비방을 섞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훼손하는 거다. 이거는 반드시 남은 1차 토론에서는 교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뭐 대선 후보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은 받긴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이상하게 당선자를 참 가려내게 당선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면점 때문에 사실상 이기고 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선관위가 그때그때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또 대선 토론을 맡은 방송사에서도 그때그때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여론을 잘못 호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지적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번 토론 참 저도 보면서 답답하다고 했는데 보면은 글쎄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후보를 보면 싸우려고 나온 것 같아. 이게는 그냥 한번 시비 한번 털어보려고 그러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해왔던 질문들도 대부분 김문수 후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저한테 많이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어떠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와야 됐고 어떠한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지 그걸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참 네. 오늘 좀 편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옆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번에 있었던 뭐 이 김문수의 좀 억지라든지 이준석의 좀 어떻게 보면 뭘 저런 거 가지고 감아 돌리나? 지디가 흔히 쓰던 억가가 이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일단 그 호텔 학개론 음. 이제 정부에서 재정 지출로 10만 원을 주고 그걸로 호텔을 예약하면 호텔 경제론. 네, 네. 호텔 경제론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듯한 내용들이 이게 아마 많이 퍼져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원 석사생 이상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서 막 기사들을 봤더니 내가 경영학 석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이런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안 그래도 화요일 날 논문을 발표하는 대학원생의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자꾸 학력이나 부의 자산 기준같이 형성이 얼마나 되었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가름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하버드를 나오지 않았지만 하버드보다 더 높은 학력을 제가 지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담이고요.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호텔을 예약하려고 10만 원을 썼어. 그럼 그 호텔 사장이 그 돈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라고 했고 그 고기 사장은 또 다른 곳에서 판매를 했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 경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 질문과
토론은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러려면 제가 그래서 제 친구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줄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는 경제학은 딱 하나 있어요. 제일 잘하는 거.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선. 많은 분들이 국부론을 기억하실 텐데요. 보이지 않는 선의 이론이 뭐예요? 시장에 정부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시장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네. 회복할 수 있게 냅둬야 된다. 뭐 안보라든가 치안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시장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집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국부론의 기본적인 주제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까지 다들 많은 친구들이 기억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나왔다라고 하는 케인즈주의의 경제학. 아니다. 이 불황은 시장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수요의 부족, 실업에 대한 문제, 이거를 시장이 자율적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멸망한다. 그래서 나와서 쫙 그 당시를 지배했었던 게 케인즈주의 경제학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지금 시장의 엄청난 불안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자율적으로 회복하냐. 갈수록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역기능을 그 정부가 재정적인 수단을 통해서 메꿔줘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나락으로 떨어진다거나 너무 과열된다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이거를 빨리 순환시켜야 한다. 이 내용이 이제 그 당시를 이제 그 다음 지배적으로 이제 쫙 갔었던 이론이고 네. 지금 현재까지도 일부분 남아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이 부분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론들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죠. 실제로 경제에 불황이 왔을 때 지금까지도 항상 위기 상황 때 부상되는 이론입니다. 맞아요. 경제가 우리도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계엄 이후로 극심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늘려야 된다 이런 네.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정 지출의 확대라는 목에서 같이 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해가지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면 빚이 되고 호텔 예약을 취소하면 이게 무슨 이론입니까로 단순히 이 이론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자, 이론적인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빨리 이제 다음 순서 넘어가야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20분, 그러니까. 20분짜리인데 10분 만에 줄여볼게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이론에 뭐가 있냐면 대호 씨 아무리 그래도 취소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에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여러분들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여러분들에게 일자리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주겠다라는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재정 지출에 대한 확대를 약속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힘입어서 방법을 찾고 일자리를 찾고 노동력으로 변환이 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순간 어느 정도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약속한 금액의 10만 원에 비해서 5만 원밖에 집행하지 못했어. 그런다고 해서 이 효과들이 없었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니까 그 그렇죠.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은 실제로 투입된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거다. 예,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나 이러한 경제학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사실은 단순히 그 호텔 예약 10만 원 하고 취소하면 경제가 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나가면 안 되는 토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그렇게 나감으로써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치? 야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해갖고 10만 원을 안 쓰면은 그래도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상당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그래야 되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 선관위뿐만 아니라 방송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각 후보자들에게 일정한 시간만 공평하게 주었다고 해서 공정한 토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토론이 목적이지 이 사람에게 시간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좋은 토론이 아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비판한 거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토론을 했어야 됐느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대통령을 논할 자리에 토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학술적으로 접근해야 됐어요. 어떠한 이론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연구와 논문, 설문조사, 가설검증을 해오면서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쌓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적용이 되고 이 분야에서는 안 되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하셔야죠. 그 과정들을 거치는 것들인데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준석 후보가 그 호텔 경제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호텔 경제학이라 부르면서 그거에 대해 국민들에 대해 호도하는 모습은 무엇을 연상케 하느냐?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가?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가?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입증을 강화했던 게 갈릴레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망원경 천체를 개조하고 그러니까 예. 태양의 흑점과 목성의 위성들을 관측했더니 과학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더라.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종교적으로 대립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고문과 자백을 강요받아서 무릎 꿇고 자백을 강요받았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 무슨 말 돌았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남은 판단하죠. 여생을 예. 연금 가택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 이론을 입증해 나오고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그 이론이 맞다고 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희생과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딱 봐도 듣기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라고 공격해서는 이 전체를 무시하는 거다. 그거는 대통령 후보의 토론 자격 자질을 갖춘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호텔 경제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어거지를 썼다. 그 이론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며 그 검증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래 네가 아무리 잘났기로서니 대통령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현실적인 대안을 내야지.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의 그 토론 태도는 대선에서 보기 어려웠고 오기 어려운 태도이고 당연히 방송사 측에서 좀 제재를 해줬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래 사실 보면은 이준석 보면서 그래 너 잘났다 이 새끼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나도. 그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그래서 이제 이 반응이 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유시민 작가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원 석사 이상 사실 석사 이상이라고 해서 다 아는 부분은 아니고 관심사가 다른데 저는 저걸 보면서 가방끈이 나보다 짧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그렇게 하면 그냥 몰매를 맞아요. 그럼요. 어떻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나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보다 몇 배로 잘난 사람이 그 거의 평생을 다 바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근데 지멋대로 그냥 틀렸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젊은 친구들이 왜 그러한 메시지가 들릴 수밖에 없냐면 방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어려운 내용들인데 1차원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들을 시간이 적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허점을 악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차라리 그런 만약에 경제학 토론을 할 거라면 사회 경제할 거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옆에서 같이 팩트 체크하면서 같이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단순히 그냥 우기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좋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 근데 네. 사실은 그 대선 토론을 하면서 방송사나 이런 데 준비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네. 아마 그거를 하려고 했다면 후보 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뭐 패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부튼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제재 조치라든지 확인 조치 같은 게 필요했다. 그런 대선 토론이 필요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또 혹하는 친구들도 있나 보네요.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없다.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이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거를 내포하는 거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뭐 대선 토론을 뭐하러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은 어떻게가 어디 들어있느냐. 이준석 씨는 더 없잖아. 그래서 그러다니까 어떠한 부분이 다르다고 느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데이터 센터 AI 관련해 가지고 뭐 풍력 발전기가 뭐 몇 미터 퍼세크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데이터 센터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부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저 부분을 잘 아는데 이재명 후보는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 자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크게 하나
지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 지금 국민적 정서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미국이 이번에 사우디 중동 순방을 가면서 시리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중동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뭘 하고 있냐. 서울시만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엔비디아와 계약도 5년간 이상 체결해갖고 수요와 공급 맞춰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야 대단한 성과를 따온 것 같죠. 근데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3천여 개가 넘는 게 데이터 센터가 미국 내에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 님비 현상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내 집 앞에 쓰레기장을 짓지 마라. 데이터 센터를 쓰레기장으로 생각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 자체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들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 대기업보다 더 큰 건물들이 들어왔어. 근데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됩니다. 안 되지.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거기에서 엄청난 기계가 돌아다니잖아요. 이 발생하는 주변 열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나게 일 많이 나온다 그러죠. 전기도 많이 먹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 열기 속에서 사니까 화가 나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일자리는 없고 전기 끌어다 쓰고 그리고 더워지고 그러면 그렇죠. 짜증나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경제 순환의 효과적인 보다는 기업은 돈이 벌고 고통은 주민이 받는데 이걸 왜 자꾸 우리 쪽에 지으려고 하냐? 반대하는 현상이 좀 커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 쪽에다가 지으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나오는 거구나. 지들 짓기 그렇죠.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센터에서 뭐 풍력 발전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실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에 대한 문제, 고통.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어야 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질 높은 토론이죠. 근데 이제 괜히 바람이 몇 세크 이상 불고 뭐 이런 약간 보면은 현학적인 한마디로 골은 못 넣고 드리블만 현란했던 그런 모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이야말로 어떻게가 없는 거네. 어떻게를 말 안 하고 그냥 본인의 그 기술만 열심히 뭐 홍보했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제가 이제 답답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가요? 자꾸 이제 성안에서 막 보면서 어머머 저 조그만 녀석이 이거 후보 비방 목적 아니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과 자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후보 비방과 낙선의 목적에 해당할 수 있는가? 이거 바꿔야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군 가산점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얘기던데 이거 젊은 층들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이게 20, 30대 같은 경우 군 가산점 문제가 상당히 첨예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래된 문제이기도 한데 김문수 후보랑 얘기하면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후보를 떠나서 이거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온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풀어야 할 정치적인 문제 갈등의 사안이 많아요. 군 가산점 제도 문제를 다루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마치 지금 가장 필요한 화두, 젊은 층 남녀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선정되어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중요하다고 느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소수만을 위한 걸 수도 몰라요. 왜 그러냐? 대호 씨 대한민국 남사람 다 다녀오는데 어떻게 소수예요? 지금 30대가 넘어가는 친구들에게 자리를 잡은 친구들에게 가정을 꾸린 사람들에게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 아버님에게 군 가산점 제도를 준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활이 나아집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의 화두의 주제로 선정될 수가 있는가? 이거 굉장히 잘못된 문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 가산점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 20, 30대들은 아무래도 남자들은
군 가산점이 없으면 억울하잖아. 사실 나도 되게 억울했었거든요, 그때 이게 사실은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무슨 민주당 정부에서 폐지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려서 안 나온 거 없어진 거예요. 그 몇 번을 다시 만들려고 했지만 그 번번이 그 다음부터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군 가산점 문제 그 남성들 같은 게 좀 억울해하진 않나요?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하죠. 특히 그 나이 때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음,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참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지금 저도 막 기자회견도 오늘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쭉 보다 보면 그 언론사 기자들이 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남성 정책과 여성 정책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교묘하게 섞어서 물어보는 형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반대로 여성분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라는 이름으로 군 가산점 제도를 준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환호합니까? 그러면 여성분들에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복지의 개념으로서 생활용품, 생리용품의 일부들에 대한 지원 보조금을 남성한테 준다 그러면 남성분들이 갑자기 막 신나가지고 야 우리도 이제 생리용품 사면은 얼마 할인해 준다고 편의점 가서 생리용품을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자꾸 공정과 공평이라는 이 두 단어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준석이 계속 그냥 그거 파고들고 있잖아,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버리는 문화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후보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저는 사회자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걸러줘야 한다. 네. 근데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갈등을 대통령이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 사실 군 가산점 문제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는 태도가 어땠느냐. 각 후보들 태도.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후보들도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말을 되게 굉장히 아끼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제 주변에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너희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너희들이 요구를 해야지 너희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면 이해 못한다. 알지 못한다. 지금 당장 너희들이 제일 급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요구하고 명시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너가 A를 원하는지 B를 원하는지 C를 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선 토론을 보고 나한테 그건 아주 잘한 거야 그렇게 칭찬해 주긴 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나이대에서는 정책 기조적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겠지만 이 목소리를 자꾸 하나씩 적으면서 모아서 그거에 대해 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제 네.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결과가 조금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 보였는데 두 번째 여론조사는 조금 변동이 있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어떻던가요, 지금 분위기는? 이게 지금 두 갈래로 나눠서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가장 크게 보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겠죠.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제가 분석한 결과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뭘 보고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론들을 주로 봅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계엄 이후 내란 쿠데타를 이어서 다 파면되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 부분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바로잡으면서 국민의힘을 때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대선 토론은 어떻습니까? 각 후보들 딱 4명만 나와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무언가의 통쾌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 이 토론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결집이 살아나는 거지 특출난 후보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진 않고요. 반대로 다른 당이 실수를 하거나 이 잘못을 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렇게 자꾸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끔 되는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준석이 교묘하게 노리고 있는 거죠, 사실. 제일 많이 노리는 거 없고 가만히 보면은
김문수도 예를 들자면 이준석이 젊은 층을 겨냥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면 김문수는 또 노년층을 자극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관이가 저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성관이가 여기까지 어떻게 성관이다 관여를 해? 성관이가 아니 다른 개인 일정 유세 후보까지는 못 보더라도 적어도 대선 TV 토론 같이 공적으로 나와서 성관이에서 지정해서 잡아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럼 다음날 바로바로 이 부분 체크하고 올려서 경고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냐의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 누가 어거지를 잘 쓰느냐, 그럴싸하게 그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있으면 마치 맞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준석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김문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놓고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뻔뻔스럽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선관의 역할이 좀 필요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던가요? 토론에 있어서 가장 눈에 밟혔던 거는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예. 부끄럽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이 봐야 되는 토론인가? 반대로 국민들이 보면 안 되는 토론인가? 방송사들이 준비하는 토론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보여주고 싶은 토론인가? 대통령의 후보와 자질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시간만 주어주는 토론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많은 부분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것도 기자회견을 쭉 보니까 이 말을 꼭 하나 전하고 싶었어요. 후보자의 일정을 관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자회견을 제가 쭉 보면서 후보자의 상태를 점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그 후보의 고점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메시지의 설명력과 설득력이 높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점을 되게 높이 샀거든요. 근데 오늘 딱 보면서 느꼈던 점이 메시지는 괜찮은데 잠을 못 잔 사람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피곤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기 전에 이거 선거 직전에 쓰러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상태도 좀 잘 점검해서 이러한 우려가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사실 저는 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아까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 영상으로 쭉 틀어드렸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발음이 이렇게 부정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잘못 말하는 경우 잘 없는데 오늘은 유독 자꾸 발음이 깨지거나 혹은 그 발음을 잘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혀가 꼬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많이 피곤하구나. 나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근데 이 대선이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그동안 그럼 길다면 3년, 짧다면 6개월 동안 우리가 이걸 기다려왔던 거잖아요. 그 막판에 이제 스퍼트만 남았어. 그러니까 참 쉽게 그만하세요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잘 그것까지 체크를 잘 하셔야지. 어쩔 수 없죠. 박근혜가 옛날에 혹시 그거 맞아 보셨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늘 주사라는 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름만 들어봤고. 그거 이제 정말 몸살 났을 때 그 병원 가서 그 한 대 맞으면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그 맞으면은 입에서 마늘 향이 나. 진짜로. 그래서 이름이 마늘 주사거든요. 마늘 주사라도 한 대 맞춰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대선 토론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스토어